이상 지금 아까 제가 사회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시 10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지금 청소는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회자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정비사업 25년차 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유니비 산업개발의 박상천 상무이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 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오늘 날씨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그럽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담이지만 항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은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선택하는데 좀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산 시민구역은 현재 지금 딱 스타트 라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딱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향후에 몇 년 후에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의 시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 사업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부탁드리면, 오늘 금일 설명회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는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또는 무음으로 잠시 변경하셔서 장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업 설명회가 있을 때까지 그 2년여 동안 불철주야 이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진력하신 추진준비위원장님, 추진준비위원장님, 예. 지금 저기 여러분들 주민분들 모시냐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추진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때까지 오늘 이 자리를 누가 마련했고 지금 이때까지 사업을 누가 추진했는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저기 이영찬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 사업 설명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은 2022년 12월 29일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되었고 2024년 7월 달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구역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하여 65%로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6일에 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저희와 같은 신속통합 2차 구역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간 재개발이고 주민들의 공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추진위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위 동의서를 어떤 방식으로 진구할지 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행정 지도를 받아 추진위를 모집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이틀 남기고 구청에서는 이거 공공 지원은 강행성이다. 그러면서 저 행정 지도를 갑자기 바뀌게 되어 이제 주민들의 이제 조합 방식인지 사업 방식을 주민들이 듣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설명회 잘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일 자리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탁 방식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탁 방식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를 돕고 사업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향후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업 식순에 따라서 설명의 식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또 방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 제도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업체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평형이 구성이 되고 어떤 단지로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들으실 텐데요. 신탁사업 설명을 듣기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밖에서 그 부위원장님하고 또 출입위원분들이 지금 계속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따로 저번에 1차 때도 따로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업 방식 설명이 전에 부위원장님하고 출입위원분들 잠깐 모시고 인사만 드리고 내려가는 자리를 그렇게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 신속통합기획제도 및 정비사업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제가 드리는 설명의 순서는 먼저 신속통합기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경과, 그리고 주변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에 우리 현장처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받은 이후에 현장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독산시흥구역에 대한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절차,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결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좀 들어보셨죠? 근데 신속통합기획 이 용어를 그냥 이렇게 외우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기존까지는 복잡한 규제, 그리고 장기간에 거친 절차, 그리고 주민 갈등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련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시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합심의를 통해서 각 분류되어 있는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통합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기획,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의 통합기획 절차 및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제부터는 신속통합기획은 요즘 애들이 좀 말들을 좀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통이라고 합니다. 신통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신통에 대한 절차들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입안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개최가 돼서 우리가 2차 공모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2021년 5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1년 12월 28일 날 1차 후보지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산시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29일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선정지. 그리고 나서 23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공모 방식을 하지 않고요. 수시 모집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 추진 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후보지 선정 이후에 추진 절차에 대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되게 되면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신속통합기획은 밑그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추정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 양식을 배부해서 일정 법적 동의율을 도달을 하게 되면 정치구리 입안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6일 날 이 1년의 절차들을 다 거쳐서 1월 16일 날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 선정은 20개소, 2차 공모는 우리 독산시행을 포함해서 25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7개소인데 요거는 작년 12월까지고 올해도 아시겠지만 9개에 대한 신통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오늘 참석하신 주민분들이 대한 우리 독산시흥구역에 대한 간략한 발자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죠. 지금 올해는 25년도고 22년 10월 24일에 그 당시에는 독산시흥구역이라고 명칭이 그렇지 않았고 시흥 1동 871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 1동 871번지 일대 후보지 신청서를 구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해 22년 12월 29일이 2차 후보지 선정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22년 12월 29일 날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보시면 다른 건 이제 서울시에 대한 절차고요. 그 다음에 23년 12월 26일 날 거의 1년 만에 신속통합 비해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독산시흥구역에 대한 서울시에서 밑그림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구에다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검증위원회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동의서를 이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독산시흥구역이라는 명칭은 24년 9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이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월 16일 올해 25년 1월 16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고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일 3월 15일 날 1차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금일 23일 2차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된 현장들에 대한 최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1구역 주택정비역 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 선정구역인데요. 토지용 소유자는 538명, 그리고 21년도 12월 달에 후보지 선정이 돼서 24년 7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고요. 24년 8월 달에 조합 설립 계획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흔히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조합 방식이 있고, 그리고 신탁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분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토지 등 소유자, 우리 독산시흥 구역 내 주민분들 수가 900명이 넘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려면 여기 주민분들이 민간으로 순수하게 하려면 2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20인 미만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입니다. 이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공공지원, 서울시에서 이제 밀고 있는 공공지원 제도라고 해서 공공지원에 의해서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생략을 하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흔히는 아니죠, 법적인 명칭으로 조합 직접 설립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천구에서 이제 이 시흥 1구역 주택정비역 재개발 사업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들은 공공지원을 받아서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가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걸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조합 설립 계획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년 8월 달에 조합 설립 계획 공고를 하게 되고 금천구에서, 그래서 24년 9월 달에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입찰 공고를 하고, 그리고 25년 2월 얼마 안 됐죠. 저번 달에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일 확정 공고를 합니다. 주민협의체가 뭐냐? 조합으로 직접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차피 창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공지원이지만 이 사업의 주인은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이지만 실적으로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대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주민협의체인데 여기 보시면 위원장은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요. 부위원장은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 중에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선거일을 확정 공고를 하는데 이게 부위원장을 선거를 한 게 아니고요. 언제 선거하겠다. 선거 날짜만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일 확정 공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3주에서 4주 안에 부위원장이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럼 결론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다시 이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 때는 뭐 각 사업장 구역별로 좀 그렇지만 한 6개월 정도 내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추정분담금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회 준비하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내가 내일 총회하겠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보면 일단은 부위원장 선거일 확정 공고까지만 7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고시난 이후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공공 지원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당초의 취지대로 이 사업을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사업성 개선에 대한 실효성 의미도 좀 있는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기간에 대한 단축은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절차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그 절차는 뛰어넘다 보니까 사업기간에 대한 절차는 생략이 돼서 사업기간 단축은 되겠죠. 하지만 7개월이 소요됐다는 거, 부위원장 선정 때까지. 그 공동 7개월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여기도 똑같이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일 확정 공고까지 9개월이 소요됐어요. 여기에서 4개월에서 6개월을 조합설립 인가 때까지 6개월을 포함을 하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고시가 난 이후에. 그래서 여기도 또한 우리가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실적인 절차, 불필요한 절차들 때문에 절대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절차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조합제조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절차로 인해서 이런 일정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사례인데 제가 이 부분을 저희가 넣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고시까지는 못 갔고요. 우리처럼 과거에 신속통합기획을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서 취소가 된 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에 대해서 진구를 할 때 반대, 철회, 동의에 대한 부분도 안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내려갔더니 신통에 대한 사업 계획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민분들이. 그리고 기타 또 등등의 갈등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 동의 30%가 넘다 보니까 신통에 대한 후보지 선정이 취소가 됐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업의 주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분들입니다. 주인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된 마음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을 하고 이 사업에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은 여러분들 개개인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산시구역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업 위치야 저보다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 다 잘 아실 테고 구역 면적은 88,326.3평방미터고요. 그리고 사업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16일 날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소유자는 902명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시점에 사업 시행 방식을 조합 방식으로 갈지 시타 방식으로 갈지 이 분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아까 제가
조합 직접 설립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탁 방식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신탁 사업에 대해서 신탁 사업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간략하게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지정 개발자 방식과 사업 대행자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관에서 그냥 개발자, 이 사업을 누가 개발할 것이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정 개발자죠. 그리고 사업 대행자 방식이 뭐냐, 이 사업을 누가 대신해서 해줄 거냐, 그래서 사업 대행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탁 사업은 지정 개발자 방식과 사업 대행자 방식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정 개발자면 니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업의 주인은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권리 주민분들이 당연히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에 대한 정비사업 절차들을 보면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한 가지 단계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단계를 생략을 합니다. 뭐냐?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와 조합 설립을 생략을 합니다.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명 얘기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주민들께서 조합이 아닌 운영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합 방식처럼 여기 용어는 전체회의라고 하는데요. 총회도 똑같이 다 진행을 합니다. 단지 사업에 대한 개발자가 신탁 회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탁 회사 그냥 총회 선정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사업자,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려면 조합 설립과 똑같은 동의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그래서 이 사업 방식, 공공지원이 됐던 신탁 사업 방식이 됐던 이거는 주인분들의 의지가 아니서는 어떤 사업 방식으로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업 지정, 우리가 만약에 지적조합 설립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추진의 승인과 조합이 없어지죠. 이 두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뭘 할 수 있냐? 바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 이 이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합 방식으로 가는 정비사업 절차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까지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길게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추진의 구성 절차 생략 및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 주민협의체 갈등, 공공성이 우선 강조된다라는 좀 단점은 있어요. 공공성이 좀 우선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은 되겠지만 이게 약간의 공공성이 우선 강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신탁사업 방식도 일정의 수수료는 나가는데 조합 설립 절차 생략, 시공자 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기 자금 조달로 인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신탁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그리고 오늘 바빠서 참석을 못하신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조가 동반되지 않으면 장기간 사업 절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도 고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방식별로 저희들이 신탁 방식이 됐던 공공지원 방식이 됐던 어떤 사례들을 좀 보고 어떤 것이 유불리가 있고 주민분들한테 어떤 것이 이득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Q&A를 몇 가지만 마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재개발인가요? 공공의 성격은 큽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여를 좀 많이 넣거든요. 예. 근데 공공의 성격은 큽니다.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민간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민간재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은 원주민을 내쫓고 수기세력만 이익을 가져간다. 이건 제가 1차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기니까 간단하게 신속통합기획으로 후보지 선정이 되게 되면 권리 선정의 기준이라는 거 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제한까지 붙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된 목적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한다든지, 단독주택을 부시고 빌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분들이 여기 900명 계시잖아요. 신통 후보지 발표가 나와서 누가 막 들어와가지고 단독주택을 부시고 빌라를 막 짓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 숫자가, 토지등 소유자 숫자가 1,5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분양해서 분양 수입이 생길 거고, 사업을 하는 데서 공사비랑 포함해서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빼면 이게 이득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 방금 말씀드린 900명이 만약에 1,000억을 우리가 벌었어요. 그리고 900명이 1,000억을 나눠가는 것과 1,500명이 1,000억을 나눠가는 게 어떻게 더 이득일까요? 우리 900명이 1,000억을 나눠가는 게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분 쪼개기나 투기 세력들을 미연에 차단을 하려고 이런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권리 선정의 고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리고 건축 허가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보시면 1+1 분양 대상자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의 범위,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범위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단 하나 분양을 받으시고 하나를 덤으로 받는 거, 하나로 덤으로 받는 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받는 거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덤으로 받는 대신 또 하나가 또 들어가요. 뭐냐면 3년 동안 이전 고시 후 3년 동안 전매제한으로 묶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주민 분담금이 낮아지나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고 낮음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은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한 출자 비율을 따지는 거지, 이 주민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사업성입니다. 수입이 얼만큼 많고 지출이 얼만큼 최소화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장사를 하더라도 내 원가보다 파는 가격이 더 높으면 수익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진을 더 많이 남기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진이 높아야 되잖아요. 마진율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수입과 지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 분양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 개개인이 혹여 나만 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 사업의 지름길, 빨리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그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서 나와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는 그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 유재석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숫자, 문자 관련 내용보다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그림 내용은 많지는 않고요. 우선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내용 정도로 인지할 수 있게 준비한 내용이라서 내용이 다소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주 찾아뵙고 내용적인 내용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 한번 준비했습니다. 짧게 동영상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업 부지가 현재는 7층까지 규모 청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현재는 45층까지 규모 계획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 부지가 7층까지 규모로 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를 현재 신통 계획을 하시면서 45층까지 규모로 계획 가능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도로나 이런 부분이 대로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적으로는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규모 내용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우리 단지가 조금 더 효율적인 단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새 국가별로 보시면 주요 도시의 뉴욕이나 환경을 중시하는 또 센트럴 파크는 런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시합니다. 일본에서는 장소면 주택이라서 주거와 밀접되어 있는 그런 기능적인 주택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1차적인 건 저희가 주거로서 사람이 사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과 그리고 건강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일단 자연에 다가서는 단지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고 커뮤니티든 또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웃이 마주할 수 있는 단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가제로 해서 아르떼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떼가 조금 더 밀집하고 친근한 내용도 있지만 아트의 아트 그리고 주거의 레지던셜 그리고 테크니컬에 대한 테크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가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우선 저희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자연 환경 단지 규모이고 1차 내용은 저희가 7층까지 계획 가능한 규모를 저희가 보시면 가로 큰 도로변에 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적으로 뛰어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작지만 이 간선 도로변은 낮게 저희가 친환경 주거를 만들고 또 도로와 안쪽으로 해서는 45층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를 만듭니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7층까지 가능한 규모를 왜 45층까지 가능하냐?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 주시는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좋은 주거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시는 뷰는 45층 이후에서 안양층까지 멀리나마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낮은 단지에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아까 보셨던 공원이나 또 환경적인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현재는 시형 독산에서 주거 중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개발 내용이 있겠지만 간선도로변에 남북으로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주변 다른 단지도 지금 주거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 외적으로 우리 단지는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넓은 주거나 또 공원을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건축 계획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세로 방향으로 조금 더 높은 건축물을 계획하면 좌우로 동서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소통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열어주면 우리 단지가 조금 더 효율적인 단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신통에서 보시는 내용을 해서 가운데 단지로 가운데 우리 허리로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 같은 글씨도 없습니까? 네? 설명을 된 건 없습니까, 저거? 설명이라 하시면 아니요, 종이로 이렇게 없냐고. 예, 저희가 준비는 못했고요. 해주셔야죠. 현재 내용은 인정 없지. 맞습니다. 현재 내용은 저희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니면 검찰구청에 들어가시면 저희도 지금 이거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너무 있습니다.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으로 해서 360m 길이에 대한 내용을 가로로 해서 커뮤니티 단지를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간선도로에서는 상업이나 건생시설이 가능하게끔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비교표입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은 지금 아까 자료는 서울시청이나 검정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시형 독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45층까지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은 만족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 계획적으로 약간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건축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현재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통 계획은 매스에 대한 어떤 높이에 대한 규모를 확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 저희가 사전 검토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24평, 34평 형성할 수 있는 유니트가 몇 개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 조합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증을 했을 때 나온 숫자이고 그림입니다. 사전 검토 내용과 그리고 신통 계획하고 바탕으로 전체 세대수는 2072세대로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통 내용에서 보시는 타입에 대한 주거 타입이 작은 게 있고 또 이제 45평 타입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은 고정이라고 해서 조금 더 큰 평형을 가고 싶어 하시고 또 큰 평은 오히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1+1 단위로 하면 조금 더 낮게 또 한 채를 더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이 기반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2072세대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 타입은 저희가 한 6가지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금 더 지금 조합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요 대비 설문조사를 거쳐서 요구하시는 1:1이나 아니면 컴평으로 가실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 이후에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주거 타입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구역계가 전체 구역이 있는데 7층구역이지만 조금 더 공간적으로 좋아지는 여건은 앞쪽에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손해만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보시면 4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외부의 공간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층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 공간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외부 공간들은 사계절에서 365일까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이제 일상이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파트 유니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실제 저도 한 20년 이상 경험을 하고 지금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또 짓고 있는 분양하는 상품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현관문에서부터 비스포크, 펜터리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 내용, 기본 개념은
깔려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45층에 대한 주동입니다. 현재 주동은 이런 5호 주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5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지인데 45층이 되면 너무 높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요즘 법규상으로 주택 법규상으로 층별로 이렇게 세대에 약간의 공중 정원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고요. 매 층보다는 유지 관리나 이런 층보다는 유지 관리 내용으로 해서 2개 층마다 하나씩 많이 하는 추세이고 현재 주동은 저희가 압구정에도 제한할 수 있고 목동에도 제한할 수 있는 유니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런 유니트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차차 검증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코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코어는 각 세대별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구성할 수 있고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집을 한 층에 45층 규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밀집하고 또 이제 동굴 같은 코어 로비가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이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또 채광 이런 통풍까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됩니다. 요즘 고급 주택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고입니다. 아파트 청고가 예전에는 2.3m로 해서 청고인데 3m까지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와이드 공간입니다. 요즘 뭐 3베이, 5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방 자체가 남쪽으로 향하는 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여름날 또 이제 계절 좋은 날, 가을날 문을 열었을 때 맞동풍이라고 해서 여기 창이 있으면 같이 바람이 솔솔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5층 규모에서 안양청이 바라볼 수 있는 와이드 경관뷰가 형성 대비 통풍이 어떻게 보면 자연풍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다목적 공간에 대한 요즘 세대별 구성이 다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방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침입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구조가 마련되게 됩니다. 먼저 24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유니트는 저희가 건설사든 외적으로 제한드릴 수 있는 유니트에서 그대로 차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안입니다. 현재 유니트는 코어에서 그리고 현관문에서 거실까지 향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팬트리, 주방 쪽에서는 팬트리 외쪽으로 또 주방에서는 별도의 이런 회전할 수 있는 동선을 많이 요구하시고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포베이입니다. 예. 그리고 측면부는 확장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서비스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74평, 그러니까 74제곱미터, 28평입니다.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트렌드에 있는 공간이고 조금 달라지는 곳은 거실하고 침실 이런 공간들이 위치가 달라지면 어떤 환경적인 또 파노라마 뷰가 그러니까 전면으로 볼 수 있는 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대표 34평 규모입니다. 현재 저희가 트렌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 유니트가 아까 보셨던 저희가 2072 세대가 될 수 있는데 각 위치마다 세대마다 위치가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조건이 틀려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침실이 안방이 거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턱발에서 이제 경관뷰가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지금 38평 내용에서 조금 더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5베이까지 만들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베이가 늘어남으로 해서 어떤 경관에 또 도시 경관에서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남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쪽으로 여기 말씀드렸던 거실이나 이런 부분은 전면으로 열려있던 이런 통경이나 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 가능한 유니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요즘 트렌드는 방 높이 와이드가 넓은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키즈 관련 내용은 당연한 부분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게스트룸, 우리 단지 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또 아파트 단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저희가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또 간선도로변에서 좌우로 동서방향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면 오히려 큰 단지보다 저희 프로그램 단지는 직접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쉽게 찾아가실 수 있고 환경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형성할 수 있는 또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손님분들이 멤버십 라운지라고 해서 여기서 직접 손님을 응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상층에서 라운지 공간으로 해서 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용적률이라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땅 구역에 대해서 3배까지, 땅 면적에 대해서 3배까지 형성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외적으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은 지하에 성컨을 계획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다목적 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레벨차라고 하는데요. 간선도로변을 통해서 땅에 대한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 건축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아까 300%, 그러니까 3배라고 말씀드렸는데 3배가 아니라 3.5배까지도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상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전략적 활성화 계획에서는 이런 건설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단지가 2072세대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오류에 대한 또 부동산만 절비하는 그런 건설시설이 아니라 어떤 계획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단지가 뒤쪽에 있는 단지보다 조금 더 명품 단지 아니면 직접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 측면에서도 이런 커뮤니티, 학원 그리고 라이프 관련 내용 이런 관련이 전목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 규모는 사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건생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 상가들이 공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재건축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압구정이나 저희가 지금 실제로 계획했지만 지금 레미아 이렇게 원밸리 같은 경우도 그쪽은 주거 상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세대당 6제곱미터 계획하는데 목동이나 이런 부분은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빈도, 직접적인 상가에 대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상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떼 금천입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짧게나마 준비했던 자료이고요. 저희가 갑자기 와서 무슨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NU 건축이고요. 현재 그 한강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강변에 지금 주거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원베일리나 지금 아크로포레스트, 아크로린 파크, 크게는 라이는 한강까지도 계획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한강변에 3km까지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있는 단지까지 있고요. 너무 자랑만 하고 늘어나서 죄송한데 현재 지금 아직 이제 계획 준비 중에 있는 게 반포 2차 레벨입니다. 이런 부분조차도 한강변에 요즘 서울시는 한강과 너무 동떨어져서 코앞에 이런 큰 주동들이 있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단단단 어떻게 절차대로 우리 아까 보셨던 20층 45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돼야지 조금 더 친근한 단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강변 다니시는 원밸리 내용 아크로리 파크나 지금 준공 준비하고 있는 신반포 2차 쪽 내용입니다. 지금 메이플 자이까지 있고요. 지금 여의도 대교 아파트 지금 심의까지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신 자산과에서 1호 사업을 해서 지금
국내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비싼 단지로 기억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계획부터 준공까지 대신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서울숲에 다니시면 그 트리마제라고 원형 건물 있죠. 그 부분까지 준비했고요. 요즘 부산이 조금 재건축을 해서 서울도 밀도가 많다 보니까 하는데 부산 광안리 쪽에 남천 지금 99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4월 5일자로 해서 99층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59층으로 가실 건지 4월 5일날 결정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자랑만 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다시 돌아와서 아르테 금천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조건도 지금 기존 7층에서 49층까지 계획하심으로 해서 주변 외건 이제 주변에 있는 외부 공간들을 더 크게 하고 또 앞에 이제 공원이나 사회복지시설까지 계획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지 여건이 조금 더 활성화됐다고 할까요? 컴팩트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자주 뵙고 해야 될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동간 거리를 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여건도 있고 그리고 전체 남양 부분에 대한 조건이 주거 환경은 당연한 부분. 요즘 안전이나 진도, 지진에 대한 부분이 강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감소돼야 되고 청간, 소음이나 이런 부분.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축 계획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공사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투루 쓸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건설 공사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잘 컴팩트하게 계획해서 이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이제 신청 계획에서 지금 현재 검토까지 했을 때 기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까 제가 사전에 미팅할 때는 준비한 게 별로 없다고 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방한 거에 의하면 준비를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신탁 사업, 신탁 회사에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아까 처음에 잠시만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위원장님 말씀 듣고 아까 접수대에서 계속 이제 부위원장님하고 그 추진위원분들께서 좀 일을 보시느라고 아까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잠시 제가 단상에 잠깐 모셔가지고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부위원장 그 유현정 부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추진위원분, 추진위원분도 한 몇 분 계시죠? 주민참여단. 예, 주민참여단 6분 잠깐 나오실래요? 네, 저번 1차 사업 설명회도 그렇고 저 오늘 2차 사업 설명회도 바쁘실 텐데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계속 설명회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잠깐 인사드리고 좀 큰 박수로 잠깐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잠깐 단상 앞에 다 보실 수 있는 위치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일동 인사드릴까요? 예.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럼 저 부위원장님 잠깐 뭐 인사 말씀 하실래요? 예, 잠시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좀 많이 부끄러우신가 봐요.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그 내빈이 두 분이 오셨어요. 예. 예. 그 팀장님하고 주거 정비과의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예. 그러면 사회자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로 금요일 대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탁 사업 방식에 대해서 신탁 사업이 무엇인지 대신 자산 신탁의 원필재 팀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자산 신탁의 원필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좀 방문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조합 방식으로만 가시겠다고 아주 고집하셔가지고 그건 방문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인연으로 여기 섰습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섰고요. 우리나라에 신탁사 14개가 있습니다. 내가 대신 자산 신탁만 와서 설명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모든 신탁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탁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한 주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후에 신탁사를 선정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신탁 보수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신 자산 신탁 왔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온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이 설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탁 방식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신탁사 추후에 선택하신다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는지 그 내용 말씀드리고 기왕에 왔으니까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탁사 신탁 평생 신탁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탁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죠. 방송에서도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신탁사에 재산을 맡기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모든 재산을 신탁사에게 뺏긴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신탁이 한자로 믿을 신, 맡을 탁입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자산을 맡겨주시는 분들의 자산을 맡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개발, 관리해드리고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실적이 많다고 해서 신탁사를 하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14개 신탁사만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동산 신탁,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토지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새로운 공동주택으로 개발해서 돌려드리는 일, 그렇게 하는 개발 신탁의 일종입니다. 신탁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은 그 개발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 맡기면 다 뺏긴다 이런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게 저희가 이제 신탁사가 여기 왜 왔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정비 사업을 하려면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그렇듯이 자본이 필요하고 토지가 필요하고 그 정비 사업 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누가 진행할 것인지 시행 주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비 사업의 90%는 조합이라는 시행 주체를 가지고 했었어요. 2016년부터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와 있는 거고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시행 주체는 소유자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조합 방식을 했을 때 의사결정을 총회를 거쳐서 합니다. 신탁 방식일 때는 전체 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결정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주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게 누구인지 그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조합 방식은 그 역할을 대부분 시공사가 합니다. 신탁 방식은 당연히 신탁사가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 방식이 공교롭게도 약간 세 가지처럼 되어 있죠. 조합 방식이지만 공공지원 방식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연의 조합 방식 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있는 이 민간 지정개발자로서의 이 신탁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조합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이 많았죠. 근데 사실 조합 방식에 모든 사업장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조합만이 사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 조합 내부 갈등입니다. 이 조합원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조합장이 되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편이 갈라지면 사업이 멈추는데 다시 사업 재개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인데요. 조합 내부의 갈등 문제,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요즘 뭐 정비 사업 많이 진행하셔서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정비 사업을 몇 번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뭐 강남의 유명한 한 조합장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합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평생에 한 번 하는 사업일 겁니다. 워낙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부동산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분 여러 없기 때문에 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재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시공사라든가 여러 업자들은 단연간 이 사업에 몸담아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문성의 부재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공사비, 시공사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지만 운영 주체는 거의 시공사일 경우가 많다. 시공사가 이 공사비를 올릴 때 대안이 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사비에 대한 방어가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신탁 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신탁 방식보다 조금 달라진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둔촌조공 사태 이후에 조금 신탁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지방이 좀 잘 안 되는 사업장, 분양이 좀 어려운 사업장, 사업성이 좀 좋지 않은 사업장, 이제 이런 사업장에서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면은 이 둔촌주공 이후에는 양질의 사업장에서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둔촌주공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공사비 문제가 있었고 공사비 문제로 조합의 내부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반부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자 이제 신탁사를 많이 찾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신탁형 정비 사업의 장점들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이 문제도 좀 큽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조합 방식은 시공사가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공사들이 요즘 문제가 있어요. 중소시공사들은 부도나 부실화 연일 기사 나고 있죠. 지금 6개, 7개 정도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했고, 일군 시공사가 하더라도 요즘 선별수주합니다. 왜냐면 지금 DLNC 최근에 사업 팔았죠. 롯데건설도 지금 사업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에 있는 확보를 위해서 요즘 대여금을 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이 경쟁에서 좋은 조건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반포에서도 레미안 하나만 들어와서 유찰됐었죠. 지금 시공사들 찾기 어렵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비가 없어서 시공사를 뽑을 때까지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신탁 방식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신탁 방식을 지정개발자로 하게 만든 법령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업상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 중단됨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합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탁 방식, 신탁사를 지정개발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둔촌주공 이후에 저렇게 서울 여의도나 목동 그리고 분당 등지 이런 우량 사업장에서 이제 신탁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탁사가 마냥 늘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개 신탁사만 있고 14개 신탁사가 무한정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사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한 30건 정도만 신탁사들이 사업을 수주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량한 사업장들 위주로 많이 선별 수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금 조달이요. 시공사가 들어오면 무이자 대여금 또는 유이자 대여금으로 여러분들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어떤 자금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개발 해보시면 PF 대출이라고 아시죠? PF 대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자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완료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 전까지 필요한 것을 기간에 상관없이 초기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 초기 사업비를 빌려줄 공간을 주체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인 조합 방식에서는 처음에는 설계사 또는 도시계획업체 우리 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좀 돈 좀 빌려놓고 해봐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면 거의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진행합니다. 계속 대여를 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신탁 방식에서 저희는 MOU를 체결하고 지정개발자가 된 이후부터 청산하는 시점까지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초기 사업비도 조달하고요. 분양이 잘 안 됐을 때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족분도 저희가 조달합니다. 그래서 준공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신탁 방식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투명성 문제죠. 사실 비리, 조합의 모든 사람들이 비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리가 발생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죠. 비리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비리가 발생하면 불신이 생겨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사 직원들은 비리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다소 부족하다거나 신탁사의 여러 가지 단점을 말하는 기사들은 있지만 신탁사의 비리를 말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이 투명성만큼은 신탁사만큼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합 방식은 처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비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하시다 보니까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소 업체들에게 좀 끌려다니시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시행자로서 여러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 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보통 5개, 6건 이렇게 진행되니까 회사 내부로 누적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을 뿐더러 개개인의 역량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부족함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사업기간 단축입니다. 공공지원 방식까지 아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더 단축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추진이 설립 과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거기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공사 선정 시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걸 감안하시면 1년에서 1년 반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들어오면 시행자 지정 이후부터 바로 인허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조합 방식에서의 시공사의 위치 그리고 의지하고 신탁사 의지가 다르다. 신탁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를 해야 저희 보수도 받아갑니다. 시공사는 언제 받아가죠? 준공하면 받아가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죠? 공사비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잘 돼야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완료되고 여러분들의 부담금이 줄어들어야 저희한테 보수 주실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시공사와 신탁사가 다르다는 점, 그 점이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차이를 만든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사 와서 자금도 주고 투명하게 하고 전문성 있고 다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은 없는 것이냐, 너네 보수도 주는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공사비를 좀 줄여드리고 분양가를 좀 올려가지고 저희 보수도 가져가지만 여러분들의 분담금도 좀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드리면 공사비죠. 사실 공사비 최근에 북가자 6구역에서 한토신으로
이 신탁사 지정 이후에 공사비가 15% 정도 인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매년 60개 사업장을 가지고 검토합니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사업장의 공사비가 한 평균 15% 정도 나더라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왜 나느냐? 그 이유가 사실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옵니다. 혹시 여기 분양불 아십니까? 분양불? 모르시나요? 공사한 만큼 주는 게 맞죠, 여러분? 공사비. 기성불입니다. 기성불. 공사한 만큼 주는 게 기성불인데 공사와는 상관없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공사 대금을 주는 게 분양불입니다. 이 분양불인데 왜 시공사는 분양불로 받아가냐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렇게 파란 선으로 쭉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 수익금은 저렇게 주황색으로 올라와요. 저기 보시면은 공사한 것만큼 수입이 안 생기는 저 구간, 파란색이 위에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중도금 6차 이후예요. 중도금 6차 이후부터 잔금을 낼 때까지 여러분들은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지급할 자금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요 기간 동안 못 주실 거면 저희 분양불로 가져갈게요. 분양한 만큼 다 주세요. 그래도 저희 나중에 부족분 생기잖아요. 해서 분양불로 가져갑니다. 뭐 기성불이야 공사한 만큼 주는 거니까 문제 없겠죠.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공사비를 깎을 수 있는 차이가 여기에 생겨요. 시공사는 분양이 잘 돼야지만 공사비를 가져갑니다. 분양이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양이 안 될 때를 걱정해서 미분양 대책비라고 하는 비용을 공사비에 태웁니다. 공사비는 전체 비용의 50%, 60%밖에 안 돼요. 근데 미분양에 대한 거는 이 분양가에서 한 1%나 2%만 올려도 공사비가 4%, 5% 올라가는 거죠. 전체 비용의 반이 공사비니까 분양 가격에 대해서 이제 미분양 대책비를 쌓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기성불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다 받아가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조금 공격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면서 공사비 받는데 어려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분양불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도 살짝 올려놓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왜냐면 허브에서 이제 정비사업비 대출을 해줄 때도 공사비 10%를 유보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 사업의 방식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시공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금리도 태웁니다.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해서 정말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아니죠. 공사비에 숨겨서 따로 이자를 받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기성불로 전환돼서 분양불이 아니었을 때 저희가 공사비를 낮춰드립니다. 사실 저희의 획기적인 능력보다도 이 사업 방식에서 오는 절대적인 공사비 인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탁사가 잘하면 깎을 수 있고 못하면 못 깎고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공사비에서는 이 정도 차이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여드립니다. 기사 많이 나는데 분양가 싸움 많아요. 시공사하고 이 조합하고 조합 방식에서는 분양가 싸움이 많습니다. 조합에서는 인근 시세만큼 받고 싶죠.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받아서 조합원들 분담금을 낮추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시공사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사비만 받아가면 돼요. 많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분양이 잘 돼야죠. 그래서 시공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분양가를 제시해서는 진행도 안 될 테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3%에서 5% 정도는 보수적인 분양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기성불, 그러니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만큼만 분양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더 적정 분양가로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늘려드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분양 수입을 올려드리고 공사비를 낮추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낮춰드리는 겁니다. 저희 신탁 보수를 가져간다 해도.
신탁 수수료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신탁 부수가 참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특히요. 이 신탁사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의 보통의 수수료는 3%에서 4%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정비 사업은 토지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즘의 신탁사들이 보통 1%, 많아야 2% 정도인데 아마 독산시은 정도 같으면 1% 초중반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을 제가 여기 숫자를 적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아까 제가 공사비를 좀 낮춰드리고 분양가를 좀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저희 신탁보수를 내시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신탁보수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담감들이 많으신데 법에서 신탁 등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탁 등기를 아예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등기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신탁사들이 부실해져요. 그래서 금융감독협회, 금융감독원의 밑에 있는 금융협회에서는, 금융투자협회에서는 10%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신탁 등기를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사가 들어오면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 누가 하신다고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에 관련된 신탁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기준들 그리고 운영 계획이나 계약서가 이 국가에서 표준 계약서 새로 나왔는데 이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신탁사 해지하려면 몇 프로 동의받아야 돼요? 모르시죠? 관심 없으셨으니까. 100% 받아야 된다. 100%. 여러분들 동의 100% 받아야 신탁사 해지할 수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탁사 선정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조합 설립에 준하는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75%겠죠. 동의하신 분의 75% 동의하시면 신탁사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너라고 그러니까 조합을 해지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동의율로 이 신탁사 해지할 수 있다. 그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여기까지 신탁 사업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뭐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이 사업들을 가보면은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빨리 선택하셔서 조합 방식으로 가시던 신탁 방식으로 가시던 빨리 선정하셔야 그 다음 스텝을 밟으실 수 있다. 신탁 방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온 거라서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신자산 신탁이고요. 대신하면 기억나는 기업 하나 있을 겁니다. 예, 대신증권에서 출자한 대신자산 신탁입니다. 100% 출자했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그룹 전체가 부동산 개발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5조 정도 되어 있고 이 옆면들을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자금을 투여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거나 신탁재산, 부동산 재산을 맡아서 개발해주는 여러 그룹사들이 시너지를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파이낸셜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년 됐어요. 사실 IMF를 이겨낸 유일한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62년을 지속되면서 현재는 증권사 중에서 두 번째로 대기업에 등록된 우량하고 건전하고 위험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회사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희가 한 거 뭐 개발 뭐 해봤냐 하실 텐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 한남이 저희가 개발한 사업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규모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좀 사진들 좀 보시고 지금 이렇게 서울이나 뭐 태계원, 김해 등등에서 한 26,000 세대를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물을 드릴 텐데 신탁사들은 사실 금융 서비스입니다. 신탁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를 꼭 선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신탁회사에서 하는 이 모든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와 같아서
신탁사 14개의 그 서비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같죠. 왜냐하면 정비 사업을 개발해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시공사처럼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14개 신탁사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를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 은행 가거나 보험 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장의 범위와 수수료죠. 수수료. 신탁사 설정하실 때, 선택하실 때 수수료 보시고요. 자금을 얼마나 빌려주는지 보시고요. 신탁사 중에서는 시공사의 대여금으로 사업을 하는 신탁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금을 누가 빌려주고 얼마나 빌려주고 그 자금에 대한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말이 있죠. 사업에 대한 의지입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신탁사는 아마 좋은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외형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